제3강 인사이트 스포츠 리더십에 대해서 알려주실 스포츠 인사이터 박혁수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혁수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서 오늘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닝긍정변화 컨설팅의 아주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까지 기왕에 오셨으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실내 리더십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스포츠 리더십 연구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스포츠 인사이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스포츠 인사이터가 어떤 사람인지를 일단 영상으로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포츠 인사이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스포츠에는 우리 삶의 생로병사 희로애락이 다 담겨 있죠. 게다가 개인과 조직의 흥망성쇠의 비밀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의 야사나 스포츠의 뒷얘기, 스포츠 영웅의 영웅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를 통로로 활용해서 우리 삶의 어떤 통찰과 지혜를 그리고 어떤 리더십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프타임입니다. 만약에 어느 한 선수가 똑같은 상대방을 대상으로 똑같은 관중들 앞에서 똑같은 공을 가지고 똑같은 경기장에서 똑같은 날에 전반전과 완전히 다른 후반전의 퍼포먼스를 전개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했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아마도 하프타임이 있기 때문일 거라는 거예요. 하프타임이 뭡니까? 지나온 전반전을 돌아보는 거죠. 지나온 전반전의 궤적을 보고 혹시 교정할 것은 없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돌아보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 나의 자원을 살핀다. 그리고 다가올 시간들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를 나름 조율하고 튜닝하는 시간이 바로 하프타임이죠. 자, 그래서 그 하프타임 때 전반전에 무엇을 어떻게 돌아봤고 다가올 후반전을 어떻게 조율했느냐에 따라서 후반전의 퍼포먼스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후반전에 얻어가는 성과의 퀄리티가 사이즈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개인이든 조직이든 뭔가 좋은 성과를 얻으려고 하죠. 그러기 위해서 많은 변화를 도모합니다. 생각의 변화, 인지의 변화, 그러나 궁극적으로 행동의 변화를 많이 얘기하죠. 하지만 행동의 변화는 언제나 깊은 수준의 정서적 변화를 먼저 요구한다는 게 존 휴랜드 박사님의 얘기죠. 뭐라고요? 행동의 변화는 언제나 깊은 수준의 정서적 변화를 먼저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강의 책에도 제가 작년에 인사이트 스포츠라는 책을 썼는데요. 지난 제가 한 13년 동안 계속해서 강의를 하면서 주로 커뮤니케이션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포츠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스포츠로 무언가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해왔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10년 이상 계속 축적해서 책으로 냈고요. 이 책의 모듈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그 하프타임 있잖아요. 이게 애티튜드, 이 성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강의의 6개의 꼭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품, 성찰, 성공, 성장, 성숙, 행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돌아보기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돌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깊은 각성과 그리고 슈아르츠코프 장군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인간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전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찰이라는 테마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밑단에 이 성품, 성격은 바뀌지 않지만, 기질은 바뀌지 않지만 성품은 개발 가능하다는 게
여러 군데서 입증이 되죠. 그래서 그렇구나. 성품, 성찰. 그리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레벨인 라이프. 성공하는 삶, 성장하는 삶,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표시가 있는데 이게 부등호입니다. 성공하는 삶보단 성장하는 삶, 성장하는 삶보단 성숙한 삶을 지향하는 게 지향하도록 이렇게 지금 안내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행복을 우리는 다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6개의 큰 테마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사이트 스포츠 A to Z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6개의 모듈에 맞게 A부터 Z까지 알파벳이 26개잖아요. 그 26개를 이렇게 성공, 성장, 성숙, 성찰, 성품, 행복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꼭지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의 핵심 기반은 바로 성품이죠, 성품. 이것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해 주세요라고 고객의 니즈가 그렇다면 그렇게 메시지를 구성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이 성품, 성찰 이쪽에 많이 포커싱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 6가지 테마 중에 오늘 성품, 그리고 그 중에 그저 한 가지 저스티스, 이 저스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죠. 잘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정말 이 선수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유명한 선수, 이 사람이 최고였어. 뭐 이런 선수를 한번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20세기 가장 위대한 하계 올림픽 선수는 누굴까? 제가 정한 게 아니고요.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갈 때 IOC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20세기 가장 위대한 하계 올림픽 선수를 선정을 합니다. IOC에서 누구를 선정했을까요? 자, 생각나는 선수를 그러니까 있다면 여기 참여하신 분들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딱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이 선수 아니야.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선수를 쓰셔도 돼요. IOC가 정한 거지. 뭐 내가 생각하는 위대한 선수는 또 따로 있을 수 있죠. 펠프스,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전진수님. 펠프스, 하지만 펠프스는 2008년도 북경 올림픽부터죠. 그쵸. 21세기에 등장한 선수예요. 차범근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안전배님 또 있으신가요? 또 누굴까요? 자, 한 분만 더. 20세기 가장 위대한 하계 올림픽 선수. 제가 이 선수를 얘기하면 그렇지 이 선수지라고 얘기할게요. 우사인 볼트도 2008년도 북경올림픽부터 등장을 했죠. 20세기 가장 위대한 하계올림픽 선수 누구냐면 바로 그렇습니다. 베켄바워. 독일의 베켄바워. 그렇습니다. 축구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혹자는. 그래서 베켄바워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풋볼 플레이어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요한 크루이프라는 선수하고 3위, 4위를 다투는데요.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하계 올림픽 선수는요, 바로 칼 루이스입니다. 84년도 LA 올림픽에서 올림픽 4관왕을 하죠. 그래서 84년 LA 올림픽부터 92년 바르셀로나, 96년 88 서울, 92년 바르셀로나, 그죠? 96년 아틀랜타, 멀리뛰기 4연패를 합니다. 이게 가능한 기록입니까? 그래서 총 올림픽 금메달 9개. 그야말로 트랙에서는 그야말로 황제 같은 선수가 바로 칼 루이스입니다. 근데 사실 칼 루이스 이전에요. 1936년도 베를린 올림픽에서 미국의 제시 오웬스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선수가 똑같이 칼 루이스처럼 100m, 200m, 400m 계주 멀리뛰기를 제패해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죠. 앞으로 절대로 이 인류에서 제시 오웬스 같은 선수는 등장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어떻게 반세기 만에 칼 루이스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시 오웬스의 그 어마어마한 올림픽 4관왕을 그대로 재현하죠. 뿐만 아니라 정말 앞으로 100년 후에도 절대 깨지지 않을 거라는 이 단일 종목 멀리뛰기 4연패. 이거 깨질 것 같습니까? 그리고 총 올림픽 금메달 9개. 그래서 그야말로 앞으로 이런 선수는 절대로 나오지 않을 거야. 인간계 최고의 선수가 바로 칼 루이스죠. 자, 근데 20년 만에 그저 스멀 칼 루이스 말고 우리 시대에는 이 선수 있는데 하는 그 선수 떠오르죠. 그게 누굽니까? 그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사인 볼트, 번개 볼트입니다. 2008년도 북경올림픽부터 2012년 런던, 2016년 리우올림픽까지 100m, 200m, 400m 계주 금메달을 3회 연속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이게 전입니다. 트리플 트래블. 그러니까 100, 200, 400m 3관왕을 올림픽 3회 연속 이룬, 이게 말이 되는 기록입니까? 그래서 인간계의 최강자가 칼루이스라면은, 우사인 볼트는 뭡니까? 신계에서 뛰는 유일한 인간계 선수가 바로 우사인 볼트라고 평가를 하죠. 100m, 200m 세계 신기록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혹자들은 호사가들은 얘기해요. 칼루스의 멀리뛰기 4연패, 100, 200, 400m 이 전인미답의 트리플 트래블을 달성한 이 우사인 볼트, 이 기록 중 어느 게 더 깨기 힘든지 막 호사가들은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기록이 더 깨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나요? 자, 칼루이스 기록이 깨기 어렵다 1번, 우사인 볼트의 기록이 깨기 어렵다 2번. 자, 빠르게 채팅창에 남겨주시 기 바랍니다. 자, 빠르게 1번, 1번, 2번, 2번, 2번. 2번. 그렇습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요, 뭐, 장대 높이 뛰기, 이거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수영 뭐 다 하는 거 아니고, 사격 다 하는 거 아니고, 스키 다 타는 거 아니잖아요. 이 달리기는요, 특히 단거리 100m, 200m 이 달리기는요, 인류가 탄생한 이후에 뭐 누구나 다 하는 경기, 가장 기초적인 경기, 누구나 하는 경기. 그래서요, 굉장히 굉장히 이 교체가 빨라요. 이 선두의 이 우승자가 굉장히 교체가 빠르고 장기 집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에요. 근데 우사인 볼트는 무려 12년을 그리고 똑같이 9개의 금메달 따면서 칼루이스 어깨를 나란히 한 바로 우사인 볼트죠. 정말 100년 이후에 100년까지 앞으로 인간계에서 이런 선수가 나올까 싶어요. 자, 그런데 우사인 볼트 그 별명이 번개잖아요, 번개. 이 우사인 볼트가 번개를 맞습니다. 이 금메달 9개의 이 대기록의 스크래치를 직통으로 맞죠. 그게 왜 그래요? 2008년도 북경올림픽 400m 계주 그때 세계 신기록을 세우는데요. 우사인 볼트가 3번 주자, 네스터 카터가 2번 주자이죠. 근데 2번 주자인 이 네스터 카터가 약물 복용을 합니다. 이 도핑에 걸려요. 이 도핑 검사를 올림픽 조직 이게 도핑 검사 이거 하는 이 기관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요. 2017년도에 최종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2017년도에 이 네스터 카터가 도핑에 걸리는 바람에 올림픽 금메달이 박탈되면서 볼트의 그 금메달까지 박탈되죠. 그리고 자메이카가 금메달 하나를 다 잃어버린다. 그 4명이 똑같이 다 금메달을 잃어버려요. 박탈당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친구 하나의 잘못으로 이 부정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인류의 영원한 자원일 수도 있는 100, 200, 400m 올림픽 트리플 트래블이 그 기록이 깨져버리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요. 뭔가 이렇게 부정하고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후폭풍이 나로 끝나지 않는 거죠. 조직에서 정의롭지 않아요, 부정해요, 잘못을 해요. 그러면 나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품의 이 IBLP에서 이 저스티스, 이 정의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깨끗하고 바르며 진실된 것을 지키기 위해 개인의 책임을 다하는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뭐예요? 개인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자, 이 정의의 실천을 우리 조직에서 그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바로 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삼정은 뭐예요? 정시, 정의치, 정행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시, 시간을 지키는 거죠. 시간, 그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천만의 얘기. 여기 교육 담당자분들 중, 이미 교육회사 중에, 그 회사 중에 공장이 있는 조직, 특히 노조가 있는 조직. 그래서 뭐 현장의 어떤 일의 문화, 이 시간의 문화가 잘못 세팅되어 버리잖아요. 그럼 완전히 그 근무, 근태가 전문용어로 아작이 납니다. 저도 오리지널 전통 제조업에 있었거든요. 그래요. 6시까지 근무 시간인데 5시까지 일 마치고 다 작업장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목욕탕에 가서 일하고 다 차에서 정문 열어지길 기다려요. 실제 6시까지 있는데 6시까지 일 안 해요. 9시 1분은 9시가 아니잖아요.
9시까지 출근인데 9시까지 라인에서 들어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출근 안 해요. 당연히 다 할 것 같죠. 근데 잘 안 해요. 점심시간 어겨요. 이게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시, 그리고 신뢰의 가장 근간이 되는 이 정시, 대단히 중요하죠. 자, 정시에 출근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정위치하지 않아. 라인에 있지 않아. 책상머리에 앉아 있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정위치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응? 그래서요, 이 정위치를 만약에 하지 않으면 무슨 일, 우리 물건만 봐도 그래요. 물건이 제 집에서 뭐 물건 정위치해 놓고 막 못 찾고 그래 막 헤매잖아요. 사람이 제대로 위치해 있지 않아. 정말로 이거 심각한 문제, 아주 시리어스한 거죠. 자, 근데 정위치는 그냥 물리적인 로케이션만 정위치가 아닌 거죠. 자, 책상머리에 우리 아이가 앉아 있어요. 공부하는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해요? 엄마 몰래 게임해요,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마트폰 갖고 장난쳐요? 그럼 뭐예요? 정위치를 해도 뭔가의 성과를 내기는 유언한 거죠. 그러니까 정위치의 핵심은 물리적인 로케이션에 위치하는 것만이 정위치가 아니라 그 위치에서 할 걸 하는 거다. 십수년 전에 여기 남성분들 계시겠지만 군대 경험했잖아요. 십수년 전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북한군 노크 기순 사건이 있었어요. 그 노크를 어디다 있는지 아세요? 초소에다 놓고 한 거 아니에요. 초소 다 통과해가지고 GOP에 있는 전방에 있는 단독 소대 문에 노크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까지 초소를 몇 개를 지났어요? 여러 개를 지났어요. 그 초소에 병사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니까요. 정위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는 북한군 노크 그 귀순하는 그 병사를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정위치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정위치에서 해야 될 걸 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 일터에서 뭐를 하는 거예요? 정위치한다는 건. 그래서 단순히 위치하는 게 뿐만이 아니라 업무 몰입도 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정시가 시간을 지키는 거, 기본과 원칙의 관계가 있고 이 정시는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업무 몰입도 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운동에서도 야구할 때 투수가 공 던지잖아요. 그때 외야수 앉아있나요? 정위치하고 있지만 앉아있습니까? 아니죠. 공 언제 올지 모르니까. 바짝 서서 긴장하고 있잖아요. 내야수는 더더욱 그러죠. 그래서 정시, 정위치. 자, 정시하고 정위치해. 그래서 타율도 좋고, 뭐, 잘해. 근데 어떻게 해요? 음주운전에, 성희롱에, 성추행에, 예산 남용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방에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정행. 그래서 이건 상당히 윤리경영하고 관계가 있고요. 요즘 얘기 뜨고 있는 ESG하고도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요, 우리 조직에서 정시, 삼정, 저스티스를 실천한다는 건, 그래서 우리의 조직 문화에 그러니까 바르게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정시, 정위치, 정행인데 이것이 정시, 정위치, 정행 이것이 따로 노는 게 아니다. 정시, 정위치 하더라도 정행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정행하면 뭐해? 정시에 출근하고 퇴근하지 않는데 정위치하면 뭐해? 정행하지 않는데 응? 출퇴근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시, 정위치, 정행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데 묶여 있는 개념이다. 한데 같이 가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사이트 스포츠 주로 뭐 전반적으로 뭐 성품하고 관련해서 뭐 이런 패턴으로 강의가 이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거의 행간의 의미라든가 이거에 담겨 있는 많은 어떤 컨텐츠들은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는 바로 스포츠 리더십인데요. 스포츠를 통해서 배우는 리더의 6가지 얼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의 6가지 스포츠의 약자를 SPYTS를 해서 자, 첫 번째 서포터, 지원가, 프로페셔널, 전문가, 옵티미스트, 긍정주의자, 리시버, 소통가, 트랜스포머, 개혁가, 스트렝스 파인더, 강점 발견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6가지가 돌고 돌아야 된다. 리더라고 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9년도에 스티븐 코비가 신뢰의 속도 얘기하잖아요. 신뢰의 속도에서 신뢰에 기반이 되는 건 뭐예요? 결국 리더가 성품과 역량이 있어야 된다. 나무는 위로 자란다. 왜? 햇빛을 받아서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하지만 나무는 위로 잘 자라는 것 같지만, 위로만 자라는 것 같지만, 하지만 사실 나무는 밑으로도 자란다. 나무가 위로 잘 자라기 위해서 밑으로도 잘 자라야 되고, 뿌리를 깊이 잘 박아야 되는 거죠. 이 뿌리에 해당하는 게 바로 성품이에요. 이 성품을 신뢰 속도에서는 성실성, 의도, 역량에서 능력, 성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성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 중요하냐?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IBLP에서는 49가지 성품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쫙 떨어지는 거 있죠. 49가지 성품을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신뢰 리더십 센터를 2010년도에 법인을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거든요. 제가 리더십 현장에서 계속 강의를 많이 했고 신뢰에 대해서도 의뢰도 많이 했고 왜 신뢰 리더십이니까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때마다 성품과 역량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성품에 대해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그리고 뭐 나름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모델을 가지고 제가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성품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강사로서 솔직히 고백하는데 살짝 이론적인 토대며 뭐며 그런 것들이 미약했어요. 그건 그냥 저만의 그냥 제가 만든 어떤 이론이야. 그런데 제가 민인긍정변화 컨설팅의 강성용 소장님 그리고 이승철 대표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에 반한 게 이분들께 반하고 민인에 반한 게 돈을 벌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성품의 바다로 만들겠다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마침 이 성품에 제가 계속해서 이 신뢰의 굉장히 큰 축이 성품이었기 때문에 제가 깊이 들어가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많은 담당자들 오셨는데 일단 성품 트레이너 과정부터 들어오셔서 한번 성품의 진수를 한번 맛보시기를 권해드린다라는 거고요. 자, 여튼 제가 스포츠를 통해서 보는 리더의 6가지 얼굴 있잖아요. 여기서 서포터, 옵티미스트, 리시버 이거는 성품하고 관련된 거고요. 프로페셔널, 스트렝스 파인더, 트랜스포머 이거는 역량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성품 역량을 조화롭게 구성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성품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세요 라고 고객이 말씀드리면 요 S를 스웨터라고 바꿔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역량종을 좀 더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스트래티지스트, 전략가, 요걸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가볍게 서포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시카고 불스 아시죠? 3피트, 3연속 우승을 2번이나 차지한 차지한 바로 시카고 불스죠. 근데 이 시카고 불스가 놀라운 게 뭐냐면 시카고 불스가 기존의 NBA에서 우승하는 공식을 깨버렸어. 왜요? 시카고 불스에는 정통 센터가 없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샤킬 오닐, 데이비드 로빈슨, 이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공룡 센터, 빅맨, 서장훈 이런 정식 센터가 없었어요. 리바운드를 전문적으로 잡아준 선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또 하나는 뭐예요? 포인트 가드도 없었어요. NBA로 얘기하면 제이슨 키드, 그 유명한 존 스타튼 이런 선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상민, 양동근, 그 옛날 강동 이런 선수가 없는데도 시카고 불스는 3핏, 3회 연속을 2번이나 하더라라는 거예요. 3관왕을 3연패를 2번이나 하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 바로 조단, 신인 농구 선수로 하였다는 마이클 조단이 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어떻게 해요? 농구를 혼자 하나요? 아니죠. 조단을 위한 조단의 선수 바로 피펜이 있었죠. 피펜은 철저한 조단의 서포터로서 그저 시카고 불스 3핏의 일조한 선수가 바로 피펜입니다. 그래서 기록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의 위대한 서포터의 역량을 인정받아서 이런 찬사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 조단은 그냥 공격만 했나요? 아니에요. 조단이 위대한 거는요. 또 뭐야? 이게 최고의 NBA 최고수 당대 최고의 수비수였거든요. 근데 조단이 위대하다는 것은요. 조단은 당대 그러니까 NBA 최고의 수비상도 2번이나 받습니다. 10년 연속, 아니 10번의 득점상도 받지만 그래서 수비도 정말 열심히 하는 독한 천재가 바로 마이클 조단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서포터였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요 감독님 누군지 아시나요, 혹시? 이 감독님. 잘 모르실 거예요. 바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시메오네 감독입니다. 이 시메오네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 어떤 선수가 내가 다른 팀에서 뛰고 싶다고 한다면 나는 그 선수의 성장을 위해서 보낼 것이다. 자, 리더의 6가지 얼굴 중에 서포터, 프로페셔널 이런데 첫 번째 서포터, 결국엔 뭐다? 선수의 성장을 우리 팀원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량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리더잖아요. 이게 그리즈만이라는 선수인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간판 선수였어요. 바르셀로나에 메시가 있잖아요. 그 바르셀로나에 가서 메시랑 같이 뛰고 싶어. 자꾸 이동하겠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뭐예요? 실제 보내줘요.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이 있는 회사 잡 트랜스퍼 가능하나요? 팀 이동 가능하나요? 팀장들이, 팀원들이 저 이 팀으로 옮기고 싶어요. 그러면 팀장님들이 잘 이동시켜 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잘 그렇지 않습니다. 자, 내가 팀장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세 가지 사례가 있죠. 최고야 차장. 차장 1년차 팀의 에이스예요. 최 차장 없이 안 돌아가요. 근데 어느 날 최 차장이 면담을 신청해서 이제는 지쳤다며 다른 팀으로 옮겼으면 한다고 얘기해요. 자, 박서훈 대리 2년차 차세대 유망주예요. 항상 긍정적이고 열정적이야. 근데 우리 팀의 이기팀 차장이 살짝 귀뜸을 해줘요. 박 대리가 단순 반복적이고 부가가치가 낮은 업무로 인해 성장이 멈춘 것 같다. 다른 회사에 경력이 쌓은서를 냈다고 알려줘요. 내가 팀장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안주한 대리 3년차예요. 안 대리는 지금 맡고 있는 업무를 5년째 맡고 있어요. 근데 자꾸 실수가 반복돼. 이제는 팀원들도 내놓은 분위기예요. 나도 중요한 일은 못 맡길 것 같아요. 도대체 뭐가 문제냐. 결국은 우리 팀원들의 육성의 문제이고 역량의 어떤 신장의 문제, 성장의 문제다. 자, 그래서 리더는요. 멀티플레이어가 아니에요. 리더가 플레이합니까? 아니죠. 플레이어는 우리 팀원들이에요. 멀티플레이어가 아니라 우리의 리더, 팀장들, 임원들은 뭐가 돼요? 바로 멀티플라이어가 돼야지. 멀티플라이어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직원들의 잠재력을 밖으로 끌어내는. 그래서 이 서포터의 역할은 우리의 조직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서 성장시키는 리더. 바로 서포터의 역할이죠. 리더가 어떻게 보면 가장 신경 써서 할 일이에요. 자, 그럼 그것에 대한 방법론이 뭔데? 여러 가지가 있죠. 인파먼트도 있고, 피드백도 있고, 코칭도 있고. 자, 그런 것들이 또 고객의 니즈가 거기까지다 그러면 또 거기에 맞게 컨텐츠를 구성해서 딜리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사이트 스포츠 리더십의 이것은 인사이트 스포츠, 전 직원들 대상으로 전반적으로 특강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되게 한국코치협회에서 했었고요. 한국국토정보공사, 안산, 시청, 한국기술거래사에서 인사이트 스포츠 이렇게 강의를 했었습니다. 사례가 그렇게 아직 많지는 않아요. 제가 13년, 정확하게 13, 14년을 계속해서 자료를 축적해 왔거든요. 자료가 축적되면 어떻게 해요? 팽창하잖아요. 팽창하면 어떻게 해요? 폭발하고 발산하잖아요. 폭발 발산을 위해서 제가 책을 썼고요. 작년, 재작년부터 조심스럽게 이것에 대한 전문적인 특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잠시 주춤하고 있는데 아름아름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좀 넓혀가고 있고요. 스포츠를 통해서 성품, 리더십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리더십은요. 올 상반기 HP의 전체 팀장님들 대상으로 코치십, 성품 기반한 코치십 한 6차서 했고요.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박항서 리더십을 중심으로 했었고요.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스포츠에서 배우는 실내 리더십, 한국가스기술공사 마찬가지로 스포츠 리더십에 대해서 대한체육회, 대한정부협회 마찬가지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딱 요거를 가지고 강의를 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제가 13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8시간 1박 2일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스포츠 사례를 써왔기 때문에 축적된 컨텐츠는 차고도 넘친다 라고 이해하시고요.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꿈꾸는 이 세상 단 하나뿐인 강의를 꿈꿉니다. 제가 꿈꾸는 강의인데요.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강의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제가 적극 권해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